두 번째 연사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게 처음인데 아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설명회가 처음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뭐 주중에 항상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시험 범위 파트를 맡았습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시험 범위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권을 연고 서성한 그리고 중상위권을 경희권동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은 시험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중위권으로 분류하는 그 홍대 밑에, 그러니까 숙대부터 시작하는 숭세, 숙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항공대, 단국대, 뭐 성신여대, 뭐 카톨릭대, 요 등등 요 중위권 대학은 시험 범위가 미적이에요. 미적. 그리고 이제 그 아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천대, 삼육대 약간 요런 계열들이 좀 약술형 대학들이 시험 범위가 수원 수특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류가 그래요. 주류가 상위권은 미기화학, 그리고 중위권은 미적, 그리고 이제 하위권은 수원 수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세가 그런 거지 모든 대학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대세 중에 또 대세에 맞지 않게 좀 시험 범위를 특이하게 발표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짚어보시면 돼요. 우선 시험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인 대학은 보시면 연대, 고대,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빠졌어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성균관대는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예요. 그래서 연고, 서, 한, 중경, 이시, 건동, 홍인데 중앙대가 올해 그 논술 전형에 되게 많은 변화를 준 거 알고 계시죠? 시험 범위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미기화계 중앙대 일반형 의학, 미화계 중앙대 일반형 자연, 미기의 중앙대 창의형 의학, 그 뒷장 가면 미적. 각 과별로 그리고 내가 어떤 전형을 뽑느냐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미화계냐, 미화기냐, 미기냐, 미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상위권은 미기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미화은 사실 그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닌데 카톨릭대 의학 계열, 뭐 의학 계열이 주류는 아니잖아요. 어떤 최상위권이긴 한데 그리고 고대 세종 약대 그리고 이제 중앙대 일반형 일반적으로 그냥 수능 후에 뭐 고3이든 고3이 아니든 모든 학생이 칠 수 있는 의학 계열이 아닌 자연 계열이 미화기고 중앙대 다빈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류가 아닌 게 누구예요? 광운대가 아니에요. 사실 광운대는 레벨만 생각하면 미적 라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적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특이하게 이제 확통까지 시험 범위로 발표하고 있고 실제로 내고 있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미기는 이 시험 범위도 진짜 특이하죠. 부산대, 의대, 약대, 한의대, 그리고 중앙대 창의형, 중앙대 일반형 의대 약대는 시험 범위가 미기화기고 창의형 의대 약대는 시험 범위가 미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다음 시험 범위가 미적인데는 보시면 뭐 가천대, 의대, 약대, 한의대, 그리고 카톨릭대, 뭐 경북대, 단국대, 뭐 덕성여대, 약대, 부산대, 뭐 과기대, 성신여대, 뭐 세종, 숙명여대 쭉쭉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중앙대 창의형 자연. 사실 중앙대는 레벨만 보면 그 시험 범위가 미기 확인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창의형 자연 계열은 미적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위권으로 얘기하는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수원수투. 수원수투 아까 약술형인데 왜 이것밖에 없냐? 약술형은 저희가 따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약술형 전형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수투는 일반적으로는 학교 레벨만 생각하면 덕성여대, 경기대, 서울여대, 약간 항공대 이학 계열 요 정도가 적정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집에서 PPT 만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글씨체가 바뀌면서 약간 위치가 이상해졌어요. 자, 성균관대가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예요. 성균관대 시험 범위 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건국대가 일반 자연 계열 수학 시험만 보는 과가 있고 그 통합으로 뽑는 과가 있거든요. 통합은 인문 논술 하나에 그리고 수리 논술 문제를 봐요. 배점은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건국대 자유전공 그리고 세종대 자유전공. 세종대 자유전공이 이제 수원 수투입니다. 작년에는 학교가 세종대 자유전공을
시험 범위를 미적으로 발표했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작년에는 미적에서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시험 범위를 바꿨어요. 아차 싶어서 이거 미적으로 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올해는 수원수투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약술령도 잠깐 보면 약술령도 미적이 시험 범위인 곳이 있고 수원수투가 시험 범위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미적이 시험 범위인 곳은 삼육대 약대, 그리고 고대 세종, 그리고 국민대 자연. 국민대 자연은 시험 범위가 미적이고 국민대 인문으로 치시면은 시험 범위가 수원수투예요. 뭐 아시다시피 그 약술령이 시험이 술이 많이 치는 데가 있고 술이랑 국어랑 둘 다 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비율이 달라요. 그 수학이랑 뭐 국어의 비율이 좀 다르지 수학 시험도 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약술령은 대부분 수원수투예요. 대부분 수원수투인데 약술령 중에서도 좀 미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중앙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아까 막 중앙대가 막 여기 동서남북에 있었잖아요. 자, 중앙대 일반형 누구든지 칠 수 있는 게 중앙대 일반형. 그리고 창의형은 고3만 칠 수 있는 거. 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창의형은 고3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고3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올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내고 대학교에 진학하겠다. 뭐 2학년 애들 중에서 뭐 조기 졸업, 일찍 졸업한 애들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건데 어쨌든 창의형. 자, 일반형 의학부는 미기화학, 일반형 그냥 일반형 의학 빼고 나머지는 미화학. 그리고 창의형은 의대 약대는 미기. 그리고 창의형 저 두 개 빼고 나머지 과. 근데 나머지 과를 다 뽑진 않아요. 창의형으로 요 뽑는 과들은 좀 인기과들 있죠.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좀 더 좋은 과들이잖아요. 좋은 과들을 내가 수능 전에 좀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 선점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약간 학생들이 이제 뭐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서성한도 있는데 좀 잘하는 고3 애들을 내가 미리 그 수능 최저 없이 데려가겠다라는 고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너무 시험 범위가 다양해서 요거 잘 참고하시겠고, 그러면 여기서 좀 특별한 데들 있죠. 이 주류에서 벗어난 것들. 사실 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규반에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해요. 정규반 자체가 이제 그 대학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 창의형이라든지 건대 세종대 자유전공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선 성균관대 특강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선 수학 1, 2등급, 1, 2등급이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성균관대 특강을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3, 4등급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3, 4등급일 수 있지. 내가 이거 마킹하다가 밀렸으면 3, 4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3, 4등급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실력이 3, 4등급인 학생들이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수원수투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미적은 못해도 수원수투는 좀 하지. 나는 수원수투 잘하지. 라고 와서 내가 알던 수원수투와 이게 왜 수원수투 같긴 한데 그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게 성균관대거든요. 성균관대는 문제 수준이 1, 2등급은 돼야 돼요. 1, 2등급은 돼야 돼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확통선택자. 근데 이제 확통선택을 한 이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내가 미적이 너무 어려워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있고, 내가 뭐 난 수학을 잘해. 근데 약간 국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올해 확통 선택자가 그렇게 논술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미적기 확통을 다 해야지 내가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확통 하나만으로는 쓸 수 있는 대학은 약술령밖에 없어. 근데 약술령은 정시로 가고 남아. 근데 논술이 6장은 아까워. 그런 학생들이 이제 쓰는 전형이 이제 요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통 선택이거나 아니면은 기하 확통 노베 있는 학생들. 자, 요런 케이스는 정시러예요. 제가 보면 정시러인데 내가 정시도 좀 나와. 근데 서성 갈 정도는 안 돼. 근데 기하 확통을 다 투자하기에는 나는 정시로 좀 가고 싶다. 근데 6장 버리긴 아까워. 그럴 때 성균관대 특강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성균관대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랑 풀만한 문제가 섞여 있어서 들으셔야 돼요. 요거 들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 중앙대 창의형은 수학 1, 2등급 그리고 고3
그러면서 기하 확통이 노벨.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미적이잖아요. 고3 학생들이 이제 미적 기하까지 할 여유는 없고, 근데 수학은 좀 잘하고. 근데 중앙대 창의형이 최저가 없어요. 이따 도서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최저가 없는데 그러면 수학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수학 잘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뭐 수학만 잘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시로 여기 갈 것 같으면 절대 안 써요, 애들이. 왜냐면 수능 전이거든요. 수능 후가 아니라 수능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혹시, 사람이 다 혹시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간당간당해 나오면. 그래서 여기를 쓴다라는 것은 정시로 못 가는 학생들, 그러면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등급, 제가 봤을 때 2등급까지도 괜찮아요. 요 미적분 2등급까지 괜찮고요. 그다음 건대 세종대 자유전공은 수학은 2, 3등급.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확동 선택자. 그러니까 확동 선택자들이 올해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하위권은 싫어. 그런 학생들이 상위권이라면 성균관대 쓰는 거고, 중위권이라면 건대 세종대 자유전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부담스러운 게, 건대 세종대 자유전공을 쓰려면 인문 논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인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인문 논술이란 게, 저도 뭐 인문 논술을 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인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뭘 쓰는 거냐고. 나는 글 쓰는 거 진짜 못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 글짓기 하듯이 뭐 소설 쓰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있다고. 내가 이 문장을 읽고 뭐 글을 읽고 이제 써야 돼, 요약 정리에 써야 되는 그 내용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인문 논술보다 짧아요. 확실히 그렇게 긴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 긴 걸 요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있고 뭐 국어 나쁘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건대 기출을 보면, 통합 기출을 보면 수준이 상당히 쉬워요. 정말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계열보다 훨씬 쉬워요. 그냥 말씀드리면 중위권보다 더 아래 있죠. 살짝 중하위권 대학의 문제 수준으로 나와요. 중위권과 중하위권 정도. 그래서 수학이 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한 3등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잘 풀 수 있게끔, 거기가 건대 통합 문제다. 그리고 약술형은 내가 지금 어쨌든 정시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약술형은 정규반도 있어요. 정규반도 있는데 그 어떤 니즈가 있냐면, 뭐 제가 이걸 하잖아요. 제가 특강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하는 특강인데 제가 소개 담당이라서. 그 약술형이 있는데, 약술형 하는 애들은 그 정시를 놓아버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정시를 놓아버린 애들이 딱히 이제 일주일에 수업 한 번만 듣고 이렇게 할 게 없는 애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약간 집중적으로 여름방학에 훈련시킨다라는 게 약술형 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미적 선택에 기하 확통 다 공부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정규반 들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조금 전략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특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수업 설명을 할 건데, 수리 논술은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을 체크하는 시험인 거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수학적 사고력이 있나. 그러면 내가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되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꼭 들으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저희 반에 안 맞는 애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반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우선 수준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상위권 또는 중위권 대학 합격에 필요한 기하 확통. 우리가 대부분 미적 선택이에요. 대부분 미적 선택인데 기하 확통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인가.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우리한테 시간은 제한적이고 내가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상위권과 중위권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좀 상위권, 연대, 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에서 물어보는 기하 확통의 그 어떤 깊이와 일반적으로 그 경희권동홍에서 물어보는 기하 확통의 깊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그러면 경희권동에서 기하 확통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레벨에서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다 같이 못 풀어요. 다 같이 못 풀기 때문에 딱 합격에 필요한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딱 아슬아슬하게 준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준비시키긴 하지만 좀 투머치하지 않게 준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상위권은 상위권, 중위권은 중위권, 하위권 하위권,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학교가 좀 문제가 좀 어렵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가 문제를 상당히 편의하게 내요. 그냥 어머니들 저희
그 책자에 뒤에 합격자 평균 실어놨는데 합격자 평균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합격자 평균이 50점이야? 그러면 학생 수준 대비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90점 이상이야? 그럼 진짜 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한 70점이야? 그러면 적정하게 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능 생각하듯이 논술 점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능 70점과 논술 70점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 수준에 적당하게 냈다, 적당히 좀 사고 있게 냈다라는 게 70점이에요. 근데 요즘 그 중위권의 그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작년에 약간 경희대는 좀 너무 많이 갔고 합격자 평균이 100점, 99점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작년에 조금 좀 약간 출제의 문제랄까 하여튼 좀 많이 쉽게 냈어요. 좀 많이 쉽게 냈고 제 생각에는 올해는 그것보다는 다시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동국대도 조금 높은 편이고 이대는 저희가 거기 실어놓지 않았는데 이대는 한 70점 초반 정도 나왔어요. 좀 적정하게 내요. 투머치하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서성안을 쓰고 싶어? 그럼 서성안 수준에 맞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경희곤동홍을 쓰고 싶어? 그럼 경희곤동홍에 맞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오늘 아침에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제 학생한테 H반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이 자기 H반 대학을 쓰긴 쓸 건데 경희곤동홍 쓸 건데 그래도 서성한 반에서 해야 어려운 게 되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인 게 어려운 게 될 것 같았으면 제가 S반 있을 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어려운 반에서 내가 하면 되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마다 괴롭기 때문에 괴로우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괴롭기만 하고 얻어가는 게 상당히 적어요. 근데 H반에서 내 수준에 맞는 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 딱 이 수준에 맞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고 내 수준보다 높은 데서 계속 하다 보면 괴롭다 하다가 위에 있는 것도 놓치고 본인 수준의 것도 다른 학생들보다 한 절반 이하로밖에 공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 목표가 높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 그 수준에 맞게 저희가 딱 수업을 하거든요. 서성안은 서성안, 경희곤동은 경희곤동, 미적은 미적 딱 그렇게 준비하니까 그 반에 맞게 들어가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의 수준이 다르고 동비하는 대학도 다르고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이야? 상위권 애들한테 쉽게 설명해요? 진짜 지겨워요. 정말 너무 지겨워 재미가 없어하고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한테 어렵게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괴로워요. 근데 딱 본인 수준에 딱 맞게 설명하면 알듯말듯 하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공부하면서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본인 수준에 맞는 수업 그거를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중위권 학생의 특징 그리고 상위권 학생의 특징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작성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왠지 상위권은 막 칭찬하는 것 같고 중위권 학생은 막 혼내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워딩들이 나왔는데 일단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어요.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다는 거는 막 뭐든지 잘한다가 아니라 본인이 모른다는 걸 알아요. 모른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쪽은 공부 잘 안 해놔서 잘 몰라요 라고 생각하고 중위권은 이따 겠지만 본인이 모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게 개념을 안다라는 착각 이게 중위권 학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자기가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머니들 집에서 혹시 자녀가 다 아는데 안 풀려. 그게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안다라는 건지. 근데 중위권이 중위권인 이유는 모른다고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알려고 하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알아야지 하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까 그냥 문제 풀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상위권 학생의 특징은 수학적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감각은 뭐 타고난 뭐 엄청 천재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마다 정도가 있잖아요. 감각이 정말 뛰어난 학생도 있고 뭐 평범한 학생도 있고 근데 아예 없는 학생은 사실 상위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중위권에 많고 일반적으로 좀 감각이 있는 편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념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도에 따라 달라요. Y반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돼 있거든요. Y반. 근데 Y반이라 하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좀 이제 듬성듬성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Y반에서 S반 내려오고 S반에서 H반 내려오고 H반에서 미적반으로 가면 이 개념의 어떤 구멍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다.
부분인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논술로 잡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답 귀신같이 잘 찾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답 찾는 훈련을 잘했는지. 그 수능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에 그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좀 테크닉적으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은 그걸 자기가 다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쓰면 뭐가 나오냐면 학생의 답안지 딱 보는 순간 얘 지금 이거 헷갈리네. 뭔가 이 아슬아슬한 것들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다시 잡아줘요. 다시. 본인의 어떤 그 수학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가 보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념을 안다라는 착각. 그냥 재미삼아 볼게요. 여기 오늘 주말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했지만 미적 기하 확통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도형으로 갈 거예요. 중학교 도형,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기억나지 않으세요? 자, 수직 이등 아버님 너무 반짝반짝한 눈으로 막 너무 막 맞추겠다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뭐예요? 수직으로 이등분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A, B를 수직 이등분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수직 이등분인 거 아시죠? 그리고서 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안 풀린대요. 안 풀리겠죠. 이 그림 그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면 이거는 수직 이등분선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 국어를 아는 거고 수학은 수직 이등분선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뭘 쓰는 거냐면 여기서 아무거나 점 하나 잡아요. 여기 이렇게. 수학은 이게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수직 이등분선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수직 이등분선 그럼 수직 이등분 땡땡땡땡 같다. 딱 거기 쓰고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이러고 있는데 그건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도형뿐만이 아니라 미적, 기하, 확통 뭐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요. 단어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관련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고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충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이거를 딱 정확하게 짚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중위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뭔가 경험에 의해서 개념을 알고 개념으로부터 이 개념이니까 이걸 물어보나 보다가 아닌 선생님이 이렇게 풀던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던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던데 라고 해서 애매하게 알아요. 애매하게 알면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어요. 맞았다 틀렸다 하면 어떡해요? 계속 맞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있고 중위권 학생의 특징은 절대 공부량의 부족. 수학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양으로 좀 채워놔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스스로 자가 진단 가능해요.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못 풀고 항상 시간이 부족해 라고 하는 학생들 그런 애들이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일단 수학은 잘 못해요. 수학은 잘 못하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엄청 빨리 써요. 막 보는 순간 막 써요. 막 엄청 열심히 풀어요. 가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 풀어요. 그 공부 양이 많은 거예요. 뭐 물론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일단 양이 많으면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속도가 느리다는 건 공부 양의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똘똘해요. 근데 공부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매주 피드백을 줄 때 한 가지 말밖에 안 해요. 잘 풀었습니다. 근데 공부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부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량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식 문제 풀이. 요게 수능용으로 공부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수능이 조금 테크니컬하게 좀 수학을 접근하는 면이 많은데 수리 논술은 왜 그렇게 나왔냐를 써야 되는 건데 그 공식 아닌가요? 아니 공식을 써도 되는 거는 교육 과정에 있고 어느 정도 정상 범주에 있는 공식은 써도 돼요. 근데 너무 테크니컬한 것들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공식 쓰면 한 줄이면 그 단답형으로 끝이 나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쓰면 안 돼서 암기식 문제 풀이 요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은 그 단계별 계단식 접근과 반복 심화 시스템. 네. 반복 심화 학습 시스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여기 네. 원래 이러진 않아요. 우선 저는 그 학생이 스스로 풀게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될 듯 말 듯 할 때 딱 스스로 푸는 걸 볼 때 저도 되게 약간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문제 내고
제가 푸는 거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푸는 모습을 보며 학원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논술은 그렇게 하면 스스로 못 풀어요. 저랑 같이 시험 치러 갈 거 아니잖아요. 시험은 혼자 치러 갈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 답안을 끝까지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상위권이라면 그리고 좋아해요. 상위권 애들은 그냥 문제 딱 던져주고 풀어 그럼 막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위권 애들은 괴로워해요. 아직 내가 뽑는데 어떡하지? 뭐 평소랑 다른데 어떡하지라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논술 그 핵심 단원들이 있어요. 그 빈출 단원들. 교수님이 얘네 틀리게 해야지라고 문제 내지 않아요. 그 수학의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개념이 하고 싶은 말들, 이게 어떤 뜻인지 그거를 그대로 문제를 내요. 그걸 그대로 문제를 내도 어차피 매년 학생들이 알아서 다 틀려주기 때문에 문제를 꼬아서 낼 필요가 없어요. 조금 상황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되게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문제를 주고, 그리고 이걸 또 잘 풀면 풀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약간 문제를 좀 계단식으로 제가 제공을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풀 수 있게끔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의 논술은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바로 풀면 좀 처음 배운 내용이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조금 내요. 그날 조금 내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그날 배운 내용으로 섞어서 구성을 해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얘 베꼈구나. 진짜 그 무지성으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과제 A 날라오라고 베꼈구나 하는 학생이 있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백날 숙제 왜 이렇게 대충 했냐, 왜 베꼈냐 해도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잘 이해했으면 풀 수밖에 없는 문제에 넣어놔요. 그러면 본인들도 다 인정해요. 얘들아,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똑같은 건데 못 풀었지? 맞대요. 자기 이거 공부 안 했대요.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을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상이 1년 뒤에 온다라 그러면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뭐 즉각 오면 그 최고겠지만 즉각 줄 수는 없고, 일주일 뒤에 그 보상,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이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지게끔 해서 최대한 이제 복습하게끔 끌고 나가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수리 논술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권은 일단 잘해요. 근데 평소에 접했던 문제가 약간 수능 문제거나 내신 문제거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벗어나서 조금 더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좀 다양한 그 개념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내가 직접 글로 쓰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써본 적 없이 이렇게 푼 것과 정말 전체적으로 이걸 풀고 나갔을 때 그 부족한 부분 이거 바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자꾸 보완이 되고, 중위권 학생들은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거, 대충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고,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글로 쓰는 게, 그 수리 논술, 이 수식을 차례대로 쓰는 게 정말 내 사고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적분 학생들한테는 정말 어떤 걸 지적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 좀 다른데, 상위권 애들은 가서 살짝씩 잘 풀고 있어, 계속 풀면 돼 하고,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 왜 이렇게 생각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근데 하위권은 하는 말이 딱 가서 줄부터 맞춰 적을까? 그러니까 진짜 정말 줄 못 맞춰 적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줄도 못 맞춰 적고, 식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F가 이건지 F 프라임이 이건지 H가 이건지 G가 이건지 아무것도 없이 계속 수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계산 결과들만.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풀리는 수준의 문제들만 푼 거예요. 왜냐면 호흡이 짧다 보니까. 근데 논술로 가면 호흡이 조금 길어져서 정확하게 뭐가 뭐다라고 적어놓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해서 적는 게 논술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능 수학 자체에 도움이 돼요. 뭐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쓰는 거. 그래서 정리해서 쓰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고, 논술하면서 그런 부분 잡힐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11주 특강 시험 범위가 이제 미기 확인 학교들은 문제 해결에 전략하고 미기확 순서로 나가고요. 미적반 같은 경우는 뭐 기하 확통 할 게 없죠. 그래서 수원, 삼각함수, 도형, 수열 약간 이런 쪽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미적, 미분, 적분, 그리고 경우의 수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수업 구성인데 전체적으로 뭐 저희 선생님들 다 똑같이 주제 강의하고 모의논술 치고 해설. 그리고 원서 상담은 제가 8월 17일에서 8월 31일 요 기간에 원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상담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당연히 학생들의 답안지를 토대로 진행이 되겠죠. 제가 그 학생들의 점수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점수랑 그 답안지랑 따로 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애들 실수가 진짜 많은 애들. 그래서 사고력은 괜찮은데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계속 좀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진짜 귀신같이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만 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제에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귀신같이 구분해요. 그 모의논술 많이, 그래서 점수는 좀 높게 나오지만 약간 그 사고력에 약간 한계가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 맞춰서 저희가 다 그 좀 좋은 대학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맞는 대학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학생들도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